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또 파월입니다. 연준의 얘기만 전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지양하려고 했는데 사실 매크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 파월이 얘기하는데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블룸버그도 월저널도 이렇게 다 가장 이걸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은 역시 지금은 아직도 이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시장이 어떻게든 힌트를 잡으려 하고 있다, 이런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팬데믹 전 시점에서 아무도 인플레를 케어하지 않을 때 오히려 디플레를 우려했던 그 시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제롬 파월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파월 연설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파월 의장님도 너무 자주 요새 공개 자리에서 연설을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자, 여튼 오늘도 우리 파월 의장님 말씀 가져와 봤는데요.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다. 연준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 이중 의무를 이행하려고 애쓰는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향가 있는 얘기를 몇 개만 좀 추려보자면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ADP 고용보고서 나왔죠. 이게 또 깜짝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진짜 게임은 며칠 뒤에 나오는 미국 정부 공식 데이터고 이거는 약간 전초전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죠. 또 최근에 ADP 고용보고서와 미국 공식 고용보고서 사이에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동이 각광을 받는 시기에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ADP 고용보고서가 18만 4천 개 증가를 또 찍어버리면서 월저널 예상치 15만 5천 개를 3만 개 가까이 넘겨버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수정된 2월 수치도 15만 5천 명이 찍히면서 월가 전망치를 또 웃돌았고, 사실 더 큰 충격은 이 일자리 개수보다 이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직장을 바꾸지 않은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5.1%,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무려 임금이 1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통해서 임금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강한 고용시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ADP 고용보고서가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장기물 금리가 좀 요새 오르는 추세였는데 이게 또 올랐습니다. 계속 장기물 영역에서 이 긴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지표 ADP 고용보고서가 나오니까 이게 또 올랐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파월이 등판해서 불을 끕니다. 가만 보면 요새 파월은 줄타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금융 환경이 너무 긴축을 우려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완화적인 멘트로 샥 덮어주고, 너무 좀 방만하다, 얘네들 좀 방만하다 싶으면 다시 긴축적인 발언으로 또 덮어주고, 예술의 드리블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파월이 스탠포드 대학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 파월이 연설을 하니까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갔습니다. 30년물은 거의 제자리 가다가 좀 더 내렸고 10년물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멘트, 나와 동료들은 여전히 정책금리가 이 긴축 주기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대부분의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FOMC 참가자들은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뭡니까 여러분? 자꾸 이 지방방송에서 올해 금리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분들 얘기고 내가 속한 연준 FOMC 참가자 대부분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건 자세한 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준은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았는데 그거는 이 선거에 독립적으로 장기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뒤집힐 수가 없고, 그래야 우리는 이 단기적인 어떤 정책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늘 더 나은 경제 결과를 제공한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가끔 이 연준 위원들은 세금, 재정정책, 이민정책, 무역정책, 심지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자꾸 니네 의견이 뭐냐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도록 압력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의 의무와 거리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진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도 다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또 건질 게 있었습니다. 질문자가 물어요.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 2%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파월이 기대 인플레라고 답을 합니다. 대중이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2%로 인플레가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게 실제 인플레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 피셔 방정식, 경제학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피셔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인데, 이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면은 실질금리가 오르게 되죠. 실질금리가 오르면 내야 할 대출 실질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결국 실제 인플레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월은 기대 인플레는 지금 2.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여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기대 인플레 조사해 보니까 이 실제 사람들이, 대중이 인플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다고 일관되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컸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지금 시국을 어떻게 읽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 9에 달했던 인플레가 2에서 3까지 내려왔냐?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컸죠.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공급 충격이 오면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파월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월걸업 시청자분들이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왜 경제성장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여기서 찾는단 말이죠. 특히 23년도에 공급망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 이 얘기 강조해요. 이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급증을 했다. 23년에 놀라운 성과, 물가가 내려가면서 성장한 배경의 상당수는 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일하는 사람의 증가를 공급망 회복의 효과만큼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뒤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은 독립적이고 단기 정치 일정,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파월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민의 급증이 23년에 놀라운 성과,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가 돼서 이민을 다 막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이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 강력한 동인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파월은 아마 이날 답변에서 이런 복선도 깔아놨을 겁니다. 아무리 파월이 중립을 추구하고 굉장히 말씀도 또 젠틀하게 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공개석상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잘라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인지상정이지. 그러니까 파월이 아까 연설에서도 연준의 임기는 정치와 무관하게 의회가 정한 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마도 관련이 깊지 않을까, 이런 얘기 참고 삼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판세 한번 읽어봅니다. 미국의 선거는 사실상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를 누가 먹느냐에 달려있죠. 최근 월저널 기사를 보면은 이 7곳,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7개 중에서 6곳을 트럼프가 이기고 있고, 위스콘신 한 곳만 동률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트럼프가 왜 인기가 있냐?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트럼프가 좀 더 잘할 것 같고, 경제에도 잘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이민 정책, 국경 보안에 있어서 트럼프의 인기가 높다. 즉, 파월은 이민자의 증가가 미국 경제의 생산성 높이고 물가 상승을 낮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대중의 생각은, 특히 러스트벨트의 생각은 이민을 닫아 걸어야 한다. 이런 게 미국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뽑는 스윙 스테이트의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이 스윙 스테이트에 속한 유권자에게 경제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나쁘다고 답한 게 이건데, 이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 그리고 이거 미국 전체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낫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33밖에 안 됩니다. 미시간은 물론 이게 유일하게 과반이 넘었지만. 근데 이 미국 경제 전체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안 좋다 그럽니다. 64, 67, 66, 66, 62, 65, 17.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살만한데 옆 동네 애들은 다 죽어간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반응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리고 미국 선거는 결국 경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권자 반응이 이렇게 주관적이라면 바이든도 주관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할 수밖에 없죠. 미국 경제가 잘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뭔가 거대 예산을 써서 미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큰 그림, 이런 거를 바이든은 선거 전까지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 공약을 세게 했죠. 방금 말씀드린 스윙 스테이트의 하나, 미시간 유세에서 나는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 임기 첫날에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폐기안에 서명할 것이다. 전기차는 만들어봤자 다 중국이 만든다. 중국이 다
우리 먹을 걸 가져간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경 정책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허술한 국경 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국경을 피바다로 만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죄수와 살인범과 마약범, 테러리스트를 입국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를 실제 받고 있다는 그런 점이겠죠. 트럼프가 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이런 점도 미리 내다본 포트폴리오 변경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존 물가가 나오는데 3월 CPI가 2.4, 헤드라인 2.4, 코어는 2.9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유럽은 6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도 아마 미국의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과월부 구독과 사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